안녕하세요. 기후사회연구소 한빛나라입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의 3분의 2가 배출되는 곳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도시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도시에 질비한 건축물이 배출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녹색 건축물, 제로 에너지 빌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떤 우수 사례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너지 효율이 좋아서 난방비가 적게 나오는 집과 단열과 보일러 효율이 안 좋아서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집이 있다면 어떤 집을 선택하시겠어요? 네, 당연히 난방비가 적게 나오는 집일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에너지 효율을 임대료를 책정할 때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프랑스에서는 2025년부터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집을 임대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제로 에너지 인증제를 강화해서 2025년부터는 민간 건물에도 최소 5등급을 적용하기로 했죠. 이렇듯 녹색 건축물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연구소가 기후변화 청년 모임 빅웨이브와 함께 글로벌 녹색 건축물 우수 사례를 조사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요, 세계 그린 빌딩 협의회와 CNN 등 유수 언론이 선정한 우수 사례들 가운데 10건을 선정해서 조사했고, 그리고 오늘 그 가운데 7건을 연구에 참여한 빅웨이브 회원들이 직접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첫 번째로 설명드릴 사례는 노르웨이의 파워하우스 쉐르보입니다. 이 파워하우스 쉐르보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에 있으며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주요 가스 및 석유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탄소 중립에 대한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키워드는 전 세계에 처음 시도된 에너지 플러스 리노베이션 건물입니다. 이 전체 대지 내에서 9개의 건물이 있는데 이 중 2개의 건물이 리노베이션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1979년에 지어졌습니다. 에너지 플러스란 이제 자재 생산, 시공 단계, 운영 단계에 소비되는 에너지 사용량보다 그 태양광을 통해서 생산되는 에너지 사용량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왼쪽 사진이 리노베이션 전 건물이고 오른쪽 사진이 리노베이션 후의 건물입니다. 가장 큰 외관에 대한 차이점은 나무를 태워서 이제 건물 외관에 붙였는데 이때 이 단열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주자의 쾌적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우선 채광을 극대화하여서 조명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으며 나선형 계단을 통해서 환기할 수 있습니다. 물결치는 벽 하부에는 디퓨저라는 환기 장치를 숨겨서 미적인 요소도 고려를 하였습니다. 국내 건물의 75%는 노후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파워하우스 쉐르보처럼 건물 부분의 탄소 중립을 구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빅웨이브의 윤여정입니다. 제가 소개드릴 사례는 녹색 의료시설입니다. 병원은 건강관리를 위한 철저한 규정과 비상시에 운영되는 이중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물과 에너지가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창공기념병원 양성자 방사선 치료센터가 아시아 최초로 리드 건강관리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기에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녹색 의료 시설로서의 특징, 두 번째 이런 이니셔티브가 있을 수 있었던 배경, 마지막으로는 녹색 의료 시설에 대한 시사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녹색 의료 시설로서의 특징은 양성자 의료기기가 운영되는 데 쓰이는 고출력을 위한 냉각수에 수처리한 빗물을 활용하고 폐쇄형으로 구축하여서 절수율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녹색 의료 시설에 대한 특색이 잘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다른 녹색 건축물에 대한 특징과 함께 총 에너지를 42%가량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61%가량 절수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이니셔티브에 대한 배경은 대만의 선도적인 녹색 건축물과 녹색 자재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대만은 1999년부터 녹색 건축물 인증 제도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2006년 녹색 건축 자재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창군기념병원은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목적 하에 민간에서 주체적으로 녹색 건축을 주도하였습니다. 병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진 내부 관리 부서와 녹색 건축 컨설턴트의 협업으로 이러한 녹색 건축물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병원에서 체계성을 갖춘 내부 관리 부서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양성자 방사선 치료센터가 리드 건강관리 플래티늄 인증을 받기 위해 사용한 비용은 건설 비용의 3.6%, 의료 설비 구매를 포함하면 총 비용의 1.4%입니다. 병원에서 새로운 의료 건물을 짓는 것 자체가 이미 고비용인 점, 병원이 한 번 지어지면 오래 쓰인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녹색 건축물로 되기 위해 투자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인 점을 알 수 있었던 귀한 사례 연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비교웨이브 한윤정입니다. 덴마크 탄소 중립 도시 선언은 코펜하겐의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사례는 덴마크 코펜하겐의 즐거운 건축물 코펜힐입니다.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덴마크는 산이 없습니다. 인공 슬로프를 건설하여서 매력적인 레저 스포츠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단체와의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해 3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오염물질 안정성을 입증하여 냄새 및 먼지를 신경 쓰였고,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통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열과 전기인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비용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양한 문화 레저 경험이 가능합니다. 하이킹 및 러닝 트레일 체험을 통해 익사이팅한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으며, 루프탑바, 암벽타기, 등방 등의 경험을 통해서 도심 속에서의 전망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쾌락적 지속가능성 철학을 바탕으로 하여 주민들에게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더욱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 코펜힐 프로젝트, 미래 건축물 대안을 제시하는 현 시대의 모범적 사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인혜입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사례는 홍콩의 더블코브 사례입니다. 더블코브는 홍콩 최초의 민간 단지 개발 사례로 1단계 더블코브를 통해서 리드 ND 인증 및 여러 다수의 국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홍콩은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홍콩의 도시화는 건축 가능한 토지 자원을 부족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밀도 건축이 환경에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고밀도 건축은 확산을 최소화하여서 나머지 자연 환경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 간의 연결을 긴밀하게 하여서 대중교통을 사용하거나 걸을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개발 테마는 걸을 수 있는 공간에 사는 것을 개발 테마로 하여서 이런 외부 공간도 집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구온난화와 도시 과밀 현상으로 인해서 열섬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광범위한 녹지 공간은 열섬 효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더블코브의 설계팀은 거주민을 고려해서 편의시설을 설계하였습니다. 이제 역에서부터 집까지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지붕을 마련하거나 보행로를 제공합니다. 저탄소 교통을 위해서 자전거도 대여가 가능하며 전기차 충전소도 있습니다. 이처럼 더블코브는 거층 건물도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는 이율호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건축물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마인강 옆에 위치한 약 70세대의 8층 높이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특별한 이유는 높은 단열 효율, 플러스 에너지, 전기차 충전 등이 있지만, 오늘은 더욱 특별한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시간으로 각 세대의 에너지 사용 정보를 받아 각 세대가 스스로 에너지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세대에는 패드 화면을 통해 현재 나의 순위,
일주일간의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별점, 그리고 에너지 플러스를 위한 세대의 남은 예산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수치와 랭킹, 평가를 통해 스스로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해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8층 규모의 아파트지만 내부 골조만 콘크리트 구조를 사용하고 외부 패널 및 단열재는 친환경 목재를 사용해 건축 과정에 있어서도 친환경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로 나무로 이루어진 패널은 모듈로 이루어져 있어 건축 과정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용자의 외출 시에도 플러스 에너지를 고려해 지하의 공유 전기차를 남는 에너지로 충전을 해서 사용자가 바깥을 이동할 때도 본인의 아파트에서 나온 플러스 에너지를 활용해 이동하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빌게입의 신미가입니다. 제가 소개할 사례는요.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시에 위치한 킹 오픈 케임브리지 스트리트 초중학교 및 공공복합시설입니다. 이 사례는 미국 학교 중에선 두 번째로 리드 버전 4 플래티넘을 달성한 사례이고요. 그리고 미국 건축가협회에서 2021년 선정한 10대 녹색 건축물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에 있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하여 재건축한 사례인데요. 두 동이 연결되어서 배치되어서 한 동에는 교실들이 배치되고 다른 한 동에는 식당이나 도서관 등 공유 공간 또는 시민에 개방된 시설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건물을 통합하여 재건축함으로써 개방된 녹지 공간이 늘어났고 또 용도별로 그룹화돼서 공간을 배치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건물 하부에는 197개의 지열 발전 펌프가, 건물 옥상과 외벽에는 3,600여 개의 태양광 패널이 빽빽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건물의 전기와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생산으로 주 최초로 탄소 중립 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태양광 패널, 에너지 생산 현황, 그리고 도시명 농장 등을 직접 볼 수 있는 교육 환경으로서 학생들이 살아있는 환경 교육을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탄소 중립 학교의 추진에는 도시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아주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케임브리지시는 2015년 탄소 중립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고 온실가스 배출량의 80%가 건물 부문에서 발생한다고 결론을 내려서 2050년까지 건물 부문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 탄소 중립 시행 계획을 위한 플래그십 프로젝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대규모 넷제로 프로젝트인 만큼 다양한 시범적 그리고 의욕적인 시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공공건축 측면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는데요. 건물 설계 과정에서 수많은 공청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주민들과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경청하였고 디자인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건물 안에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위한 특수교실 및 소규모 교실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교육 방식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공유 공간인 학교의 도서관은 코로나19 시국에 시민들에게 개방되어서 백신 접종 공간 그리고 식량 배급의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한국의 학교 건축도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등을 표방하면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이 사례가 줄 수 있는 시사점은 관계기관 및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실사용자인 학생들과 주민들 등의 의견을 잘 수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단순히 건물 자체의 친환경성뿐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살아있는 환경 교육의 장으로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은 싱가포르 최초의 넷제로 에너지 건물인 싱가포르 대학의 디자인공학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들고 온 이유는 원래 넷제로 건물로 지어졌지만 2020년부터 넷 포지티브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 중요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넷 포지티브를 달성한 데는 세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건축물의 80%를 녹색 건축물로 바꾸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인센티브와 규제들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건축주뿐만 아니라
시공사나 설계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네, 두 번째는 크라우드 소싱입니다. 공부를 하실 때 카페를 선호하시나요? 독서실을 선호하시나요? 이렇듯 개인별 선호하는 장소가 굉장히 다른데요. 연구진들이 이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사용자와 밀접한 피드백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이제 각각 사용자가 편하게 느낄 만한 조건을 만들고 사용자 패턴을 파악하고 개인별 선호 장소를 제공을 했습니다. 동시에 사용자가 친환경 기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할 수 있는 트레이를 설치해 두었는데요. 건물 곳곳에 QR 코드를 설치해서 이제 사용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또 옆에 설치되어 있는 친환경 기능들을 학습할 수 있게 놓아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 포지티브 에너지 빌딩입니다. 원래 이 건축물은 넷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건축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그 기반에는 사용자가 건물의 기능에 대해서 잘 학습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피드백을 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이제 실시간 건물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자 패턴을 예측하고 그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전력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상호 간의 밀접한 피드백과 에너지 저소비를 향한 관심이 넷 포지티브 에너지를 달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라 생각됩니다. 네, 앞에 사례들을 통해서 저는 3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의 어떤 그 독보적인 매지컬한 그런 에너지 솔루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제로 에너지 빌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도 사용하고 그리고 빗물도 재활용하고 그리고 단열도 개선하고 등등의 전방위적이고 다양한 노력이 필수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들 사례는 규제 당국이 정한 어떤 기준을 월등히 뛰어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이것은 민간의 자발적인 시도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건물주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셋째는 녹색 건축물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기능이나 특징 그리고 개성을 유니크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얼마나 사회적인 가치를 담아내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 녹색 건축물이 지역사회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어떤 부가적인 가치를 창출하는지 그리고 다양성과 개방성 측면에서 건물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도시의 빌딩 숲을 푸르게 만드는데 잘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시의 빌딩 숲을 푸르게 하면서 인사드릴게요. 도시의 빌딩 숲을 푸르게!